여러분들은 퇴근길 일타경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오늘 모실 분은요, 허준이세요. 허준. 서강대학교의 허준. 아예 내가 얘기하려고 했잖아. 알겠어. 형님, 제가 지금 무언가 지금 작품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렇게 고춧가루를 비시나? 네. 예.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이시죠. 허준, 또 영하십니다. 허준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경이 얼굴도 잘생겼지만 안경이 아주 그냥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오늘 좀 잘 보내셨는지. 월요일인데. 뭐 그냥 뭐 학교에 있다가. 아, 그래요? 네, 오늘 아침에 또 네. 경제 TV 건물에 왔다가. 아, 그래요? 네네네. 아침에 왔다가 오후에 또 오신 거예요? 네네, 2번 오게 돼서 아주 즐겁습니다. 이 매경에 제가 얘기할게요. 숙소를 좀 마련해 달라고. 네, 아유, 이렇게 저 두 번 오라가라는 거 이게 힘든 겁니다. 예, 그럼요. 제가 저기 매경 앞에 좀 좋은 6성급 호텔을 네네. 마련해 달라고 제가 네네. 예, 얘기를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뭐 머리만 이렇게 예쁘게 만져주신 것만 예. 감사한데 뭐 호텔까지 알아봐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허준영 교수님은 월요병 있으세요? 교수님들은 있나 없나 궁금하네요. 그 교수들의 좋은 점이 예, 이제 안 좋은 점인데요. 네. 일의 온앤오프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아, 그래서 거의 그냥 일주일 내내 뭐 일을 머릿속에 이렇게 띄워놓고 사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월요병이 없고요. 월요일이 이제 다른 요일이랑 크게 다를 건 없고 예. 다만 집에서 이제 나올 때 가족들한테 나간다고 얘기해도 좀 덜 미안한 날 정도가 월요일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예. 스트레스는 어떤 식으로 좀 푸시는지. 뭐 저 같은 경우는 운동 좋아해서요. 아, 그럴 것 같았어요. 운동하고요. 예. 뭐 그리고 가족들이랑 그냥 시간 보내고 예. 네, 그러고 있습니다. 아, 역시 네. 또 모범적인 삶을 좀 살고 계신 우리 허준영 네.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사실 제 뇌리에도 이 광고가 잊혀지질 않아요. 네. 예전에 그거 아세요? 모두 다 예스라고 할 때 전 노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요즘 이랬다가 이제 왕따 나죠. 네, 그랬어요? 아니 저요? 청개구리 같이는 안 살았는데 전 약간 눈치를 보면서 약간 어디가 저 흐름이 더 좋나 하고 그쪽으로 이렇게 휩쓸리는데, 사실 이 누구나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외치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경제 쪽에서도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연준에서 나 비둘기야 하던 분이 떠났어요. 예, 뭐 화이트, 이 백악관에서 화이트하우스에서 부르니까 안 갈 수가 없어서 들어가셨는데, 자, 오늘 어떤 얘기인지 우리 허준영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셨어요. 네, 가셨습니다. 브레이너드가 가셨는데, 네네. 그거 이따가 좀 얘기를 하고, 네네. 사실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뭐 세게 나오고 시장은 좀 관망하는 모습이에요. 연준이 어떻게 움직이나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최근 그 CPI 지표하고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 PPI를 보면 최근에 발표한 건 PPI잖아요. 요게 오르니까 사람들이 잠깐만, 그러면은 또 이거 2월 또 CPI 이거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번에 이 발표하신 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우리 교수님의 눈은 어떤 식으로 해석하셨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인플레이션 자체가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네. 내려가는 속도가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느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지금 황봉 MC 분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시장하고 연준 사이에 사실 굉장히 의견이 달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연준 말을 잘 안 믿습니다. 예.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차이는 네. 올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빨리 내려갈 것이냐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연준은 고금리를 올 말까지 금리 인하 없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그것의 근거는 어쨌든 간에 연준은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물가가 생각보다 잘 안 잡힐 것 같으니까 올 말까지는 긴축으로 가겠다. 금리 올려놓고 최고 금리 최상단에서 그냥 유지하겠다, 올 말까지. 이게 연준이고 시장은 아예 안 믿어. 물가가 생각보다 빨리 내려갈 거야.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2월 2일 한국 시간은 2월 2일 날 FOMC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주 전이죠. 그때 얘기를 생각해 보면 그때 시장의 반응은 안 믿고 올해 한 번, 많게는 2번까지 금리가 인하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게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점하고 지금하고 2주 차이죠. 그 사이에 뭐가 나왔냐? 한 4가지 정도의 지표가 나왔습니다. CPI 생각보다 잘 안 떨어졌고요. 맞아요.
PPI 네. 생산자 물가지수 지금 MC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생산자 물가지수기 때문에 이게 소비자로 이렇게 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도매가에서 소매로 넘어가는 네, 그렇죠. 거. 예.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안 잡혀. 두 개. 네, 2개. 네, 거기다가 세 번째 미국의 소매 판매를 보니까 시장에서 한 1.9% 정도 증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작년 11월하고 12월이 다 1%대였거든요. 그래서 1%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3%가 나와버렸어요. 시장 예상보다 1%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소매 판매 좋아요. 네. 네 번째 시점사로 더 먼저 나온 건데 이거 미국의 잡사정 일자리 예. 실업률 3.4%인데 미국의 실업률 3.4%인 게 언젠지 역으로 가보니까 1969년. 와. 지금으로부터 50년 넘게 가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일자리가 새로 생긴 게 비농업 부분에서 51만 몇천 개가 7천 개인가가 생겼는데 이게 시장 예상의 거의 2점 몇 배, 3배 가까운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걸 요약해 보면 금리를 이렇게 계속 올려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데 일자리 사정이 좋으니까 상대적으로 부유해진 미국의 소비자들은 아낌없이 지갑을 열고 있다. 결국은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은 전체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게 70%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소비가 죽지 않으면 물가가 이 수요 측면에서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연준의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확인한 게 2월 2일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월 며칠의 사이에 벌어진 일인 거죠. 2주인데, 야 그러면은 연준에서는 지금 생각이 조만간 이제 3월에 네. 원래는 0.25는 픽스였잖아요, 사실. 네네. 근데 스물스물 이제 네. 0.50을 올리겠다라는 네. 퍼센테이지가 지금보다 더 올라가 버렸어요. 네네. 그럼 만약에 이제 0.50으로 올린다 그러면 이거는 시장에 엄청난 네네. 부담을 주는 시그널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연준에서 다음 그 연준 FOMC 때 금리를 몇 % 올릴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그 일종의 프라이싱을 하면 예. 그걸 갖고 역산을 하는 거죠. 퍼센테이지를. 역산을 해보니까 일주일 전에는 9대 1이었습니다. 예. 0.25가 9, 0.5가 1. 그런데 어제 이게 0.25가 79, 어이구. 0.5가 21까지 올라왔어요. 올라갔네. 오늘 떨어졌어요. 네. 85대 15로 약간 떨어졌는데 오늘은? 그러니까 마켓은 어쨌든 간에 조금 오버 반응을 한번 하는 것이 이제 마켓이니까 네. 그렇게 보니까 결국은 이게 한 달 전쯤을 생각해 보면 0.5가 선지에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지가 갑자기 들어온 건 결국 뭐가 달라졌냐? 그럼 그 사이에 이 네 번의 빠바바방 나온 숫자들이 시장으로 하여금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힐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렇게 만들었을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연준은 계속해서 연준이 얘기하는 건 그거잖아요. 연준의 말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예. 결국은 우리가 의도하는 2% 물가 목표가 있으니까 그걸로 되도록이면 빨리 돌아가겠다라는 게 연준의 목표거든요. 네. 한 번도 말이 바뀐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보면 시장의 생각은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더디게 잡힐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연준이 지금 진짜 얘기하는 것처럼 올해 내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좀 추운 겨울을 높은 금리가 어쨌든 금융시장에는 추운 겨울이니까요. 예. 추운 겨울을 좀 오래 버텨야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또 보통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매달 10일에서 15일 사이에 항상 발표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다음 달에 발표할 때 혹시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면 그럴 시그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우려스럽게 나오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 저희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았을 때를 또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면 그쵸, 요 과거. 정도의 인플레이션보다 조금 더 높았을 때가 1970년대 후반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 생각해 보면 70년대 내내 뭐 5일 파동이다 뭐다 해서 인플레이션이 높았고요. 네. 그때는 인플레이션 14% 뭐 이렇게 갔었고요. 그래서 금리는 이제 폴 볼커라는 분이 1979년에 이제 오피스에 들어오면서 연준 의장이 되면서 네. 금리를 19%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싸우겠다. 그분 되게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네. 그분 총 차고 다니셨대요. 키가 거의 190 몇이신 분인데 그게 거한이신데 네. 살해기업에 항상 시달려갖고 총을 차고 다니셨대요. 네. 그 정도로 뭐 일화도 있는데요. 예. 근데 그때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해서
이자율을 확 올렸더니 계속 떨어졌냐? 근데 사실 아니에요. 떨어지다가 한번 튀는 시점도 있고 예. 떨어지는 것도 빨리 떨어질 때도 있고 천천히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예. 걸 저희가 보통 이제 영어로 범피하다고 하죠. 범피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떨어지다가 튀다가 떨어지다가 튄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과정은 되게 범피합니다. 원래. 그래서 지금 사실은 시장의 베팅이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이 빨리 잡힐 거라고 베팅을 했기 때문에 예. 사실은 러브레터 계속 보내는데 답이 생각보다 없고 가끔씩 나오는 답은 나 너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라는 답이 오는 거니까 예. 사실 러브레터 보내는 사람 마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가 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요번에 그 CPI 발표 보니까 주택, 임차료 등 이 주거 비용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쪽에 초점을 좀 둔 것 같은데 여기 좀 뭐 우려스러운 수준인가요? 아니면 그냥 조금 무시해도 될 수준인지? 이게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좀 더 정확한 워딩은 예. 파월 의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디다. 내려오는 게 더디다. 그러니까 저희가 렌트비 같은 걸 생각해 보면요. 네. 미국은 이제 저도 미국에 살았었습니다만 보통 어떤 식이냐면 1년치 렌트비를 매달 얼마 낼 건지를 계약을 하고 매달 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월세를 사는 거죠. 일종의. 그런 건데. 예. 그래서 1년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반영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네. 거죠. 왜냐하면 그 경제 안에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렌트 시작 시점이 다 다를 거고 그러면 결국 렌트비가 한 번 100명이 다 바뀌어갖고 렌트비가 좀 내려가거나 조정되는 데는 1년 정도의 시간이 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렌트비라는 건 기본적으로 굉장히 천천히 변하는 겁니다. 네. 그랬는데 파월 의장이 이전에 FOMC 끝나고 나서 기자들하고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렌트비 쪽이 생각보다 주거비 쪽이 생각보다 잘 안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전에 계약했던 건 그렇고 지금 새로 갱신되는 계약들을 보니까 이게 좀 내려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도 렌트비, 주거비도 조금 잡힐 거라고 생각한다. 잘 잡힐 거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요게 CPI의 3분의 1입니다. 그 미국의 렌트는 그러니까 거기도 기간이 딱 정해준 게 우리처럼 뭐 1년, 2년 이렇게 결정하고 가는 제가 잘 몰라갖고. 네, 1년. 1년으로. 예를 들어서 황보 MC님이 1년 네. 계약을 하신다. 그러면 네. 올 3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매달 얼마씩을 내라. 예를 들어 1,000불씩 냈다. 네, 1,000불씩 내라. 그 다음에 내년 3월 근처가 오면 연락해요. 너 일로 그때 다시 와서 또. 우리 협상하자. 그래서 물가는 얼마나 올랐고 뭐 등등등 인건비 예. 얼마 올랐고 했으니까 우리는 작년에 1,000불 냈는데 올해는 한 달에 한 1,150불쯤 내야 될 것 같아. 15%요? 이런 식으로 반영이 그런 되는 식으로 거죠. 하는 네네네. 제가 그 파월을 만나서 네.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워리 형, 왜? 한국에 전세 제도가 있는데 미국에서도 전세 제도를 좀 한번 가지고 오셔서 하시면 조금 이게 집값이 좀 잡힐 수 있는데 어떻게 해보실래요? CR도 안 먹히는 거죠. 이건 뭐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형님. 그래요. 자, 그리고 고용도 우리가 좀 봐야 돼. 고용도 사실은 뭐 사실 이게 좀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싸게 쓰길 원하는데 이게 비싸도 막 사람들이 막 뭐 없을 정도로 막 그 고용자 입장에서 어려우니까 그런 상황이 좀 있었고 또 소비도 좀 호조세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는 미국 경제 노 랜딩 이게 처음 나온 단어인데 노 랜딩 시나리오가 다시 뭐 주목을 받는다 이런 또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노 랜딩이 뭐예요? 이 뜻이? 그러니까 비행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드 랜딩이 있고 네. 소프트 랜딩이 있고 경착륙이 있고 연착륙이 있는데 예. 여기서 이제 파생된 말이 노 랜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경착륙이라고 하드 랜딩이라고 하는 건 예. 이렇게 가다가 금리가 확 올라가다가 금리 수준이 어느 순간을 넘어버리면 네. 경기가 확 꺾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하드 랜딩 경착륙이고 그다음에 페드가 뭐 운용을 잘하건 미국 경제가 그것을 네. 잘 소화하건 간에 어쨌든 간에 큰 희생 없이 경기가 서서히 내려왔다가 네. 마일드한 침체를 겪고 다시 올라올 거면 이게 아마 소프트 랜딩일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국면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 인플레이션 어쨌든 간에 잡아야 되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기 희생이 필요한 거죠. 경기를 어느 정도 희생을 해야 되는 건 필요한 거죠. 즉 불황이 한번 오기는 왔다 가야 되길 하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올 것이냐 급격하게 올 것이냐 그래서 급격하게 오면 경착륙 네. 상대적으로 마일드하게 천천히 왔다가 미어를 앓고 지나가면 그러면 이제 소프트 랜딩이 되는 건데 노 랜딩은 뭐냐면 예. 아예 안 꼬라박을 거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 견조하게 계속 성장해 나갈 거다라는 거죠. 우리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노랜딩 시나리오대로 이게 좀
가게 되면 이게 시장에서는 호재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안 갈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사실은 노랜딩이 저희가 보기에는 지연된 하드랜딩입니다. 아, 지연된. 네, 이게 뭐냐면 노랜딩이라는 건 결국은 미국 경제가 계속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예. 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그럼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수요를 잡아서 소비를 누르고 잡을 좀 망가뜨려 갖고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을 낮춰놓고 나서 생각하겠다라는 게 연준의 지금 플랜인데 그래서 아까 이제 2% 물가 목표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드린 건데요. 근데 이게 워킹을 안 하면 작동을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미국 경제 계속 괜찮아요. 잡은 계속 괜찮아요.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인플레이션도 당연히 안 잡힐 거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그럼 페드에서는 계속해서 쪼일 겁니다. 어떻게 쪼이냐? 금리를 계속 올리고 그다음에 지금 자산 에셋 지금 사던 거 줄이는 거 더 빨리 줄일 거고 이런 식으로 미국 경제에 들어가 있던 돈을 지금 쪼일 겁니다. 그렇게 쪼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건지 생각해보면 어느 순간에는 꺾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높은 금리 수준에서 꺾이기 시작하면 이거는 굉장히 급전직할 가능성이 그러네요. 충격이 크겠네. 노랜딩 계속 가면은 언제가 내려와야 돼? 내려와야 되는데. 갑자기 내려오면. 근데 내려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항이 바로 거의 밑에다. 그러면 밑으로 꼬라박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 노랜딩 시나리오는 사실은 시장이 전혀 좋은 게 아닌 게 결국은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일희일비하는 이유를 요즘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시장의 가격을 움직이는 것이 있지만 최근 한 1년 동안은 아마 연준이 그 중심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인공이었다고 생각해요. 연준이 조금 시장의 제스처를 유하게 취하면 올라가고 연준이 생각보다 시장의 제스처를 안 좋은 쪽으로 취하거나 연준이 안 좋은 쪽으로 취할 수밖에 없는 숫자들이 나오면 시장이 안 좋아지는 거죠.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일희일비했던 최근의 에피소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결국 노랜딩 시나리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아니 미국 경제 계속 좋고 인플레이션은 안 잡힐 거니까 연준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목표로 가겠다라는 거면 이자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금융시장에서는 결국 이거를 소화를 해야 되는데 소화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걸 프라이싱 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금융시장이 어딘가 사단이 나겠죠. 아이고 최악의. 그러니까 노랜딩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네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저희가 오프닝에 좀 얘기했지만 연준의 대표적이고 유일한 비둘기파 브레이너드 백악관으로 갔는데 야, 그래도 이게 좀 이렇게 둔한 분이 좀 있어주면 좀 이게 좀 조율이 되는데 그쵸. 이분 빠져나가면은 좀 센 분들만 있으면 이게 좀 시장에 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 시장에서 이제 그 레이얼 브레이너드가 백악관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청와대 혹은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간 거예요. 간 것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 이유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분이 미국에선 그런 거 하잖아요. 그 연준 위원들 19분의 위원이 계시고 그중에 FOMC에 들어가서 투표를 하시는 분이 12분인데 그 위원들을 19명을 쫙 줄을 세우잖아요. 어떤 식으로 줄을 세우냐? 누가 제일 매냐? 누가 제일 비둘기냐? 이거를 이제 뭐 블룸버그나 아니면 웰스파고 같은 데서 이렇게 줄을 세우잖아요. 줄을 세워보면 이 브레이너드가 어디에 있었냐? 제일 비둘기 쪽에 있었습니다. 제일 끝이네요. 제일 끝에 있었던 분인데 그리고 이분이 연준에 들어온 게 8년 전입니다. 그 전에 뭐 했었냐?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 받고 MIT에서 교수를 했었던 분이에요. 사실 경제학과 아마 랭킹 매기면 미국 대학원 경제학과 랭킹으로 보면 MIT가 거의 1위를 계속해서 하는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좋은 학교에서 이제 하다가 연준에 들어오고 그 전에는 이제 뭐 백악관에서도 일하고 재무부에서도 일하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또 내부에서 신망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두텁고 학자로서도 훌륭하고 뭐 정책 경험도 많은 데다가 연준에 8년 전에 들어와 갖고 굉장히 잘 연준 내에서 이 활동을 하신 분, 즉 매파들의 규합 점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한편으로 보면. 저분이 계시니까 내가 죄송합니다. 비둘기파의 규합점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비둘기인데 나는 신참이다. 그럼 우리 브레이너드님이 계시니까 내가 저분 믿고 나도 좀 뜻을 펴보아야지. 이런 역할을 하셨던 분 같아요. 시소로 따지면 제일 끝에 있는 분인데. 그죠? 근데 그분이 이제 맞습니다. 시소는 이제 끝에 있을수록 그분이 좀만 힘을 줘도 그러니까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백악관으로 가시게 된 게 아무래도 지금 가뜩이나 인플레이션 안 잡히는 것 같은데 저렇게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 그리고 꽤 연준에서 중요한 어떤 존재감을 갖고 계시던 분이
백악관으로 가시게 된 것에 대해서 조금 시장에서는 걱정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좀 이따가도 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다음 연준 부의장으로 중요해요. 거론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지금 시카고 연은 총재인 오스탄 굴스비라는 이제 백인 남성분이신데 요 분이 예를 들어서 연준 부의장으로 가게 되면 요 분이 올해 투표권을 갖고 계시던 분이거든요. 브레이너드 부의장도 전 부의장도 투표권을 갖고 있었고 그러면 이제 투표권이 한 명 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로레타 메스터라고 하는 클리블랜드 페드 연준의 그분이 이제 들어오시게 되는데 이 메스터는 어디에 계시냐? 그럼 19명 줄 세우면 어디 계시냐? 매 쪽에 계신 분이거든요. 매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오스탄 굴스비 분이 이제 가시면 예를 들어 부의장으로 가시면 그분은 뭐 부의장을 간다고 해서 성향을 바꿀 가능성도 있지만 아주 크게 바꿀 가능성은 없다 보면 그분은 약간 중도 비둘기 쪽으로 분류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러실 거고 그러면 결국은 맨 끝에 있는 비둘기 한 명이 빠지면서 매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12명의 이 컨비네이션을 보면 약간 더 매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있는 거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브레이너드 의장이 한 명 이상의 역할을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부의장이 그분이 어떻게 보면 그 규합점 같은 분을 역할을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또 요 부분의 빈자리를 메꾸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아니 백악관도 이상을 알 텐데 왜 빼가신 거야? 물론 경제수석으로 보냈다고 해도 살기 더 많은가 보죠. 아니고 이분 뭐 굴수비 이분 말고 또 다른 분도 뭐 이렇게 염두에 두고 거론하시는 분들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바이든 행정부 초반에 딱 그 대통령 당선됐을 때 이제 부통령을 임명한 부통령 여성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전 정부와는 좀 다른 점. 이전 정부가 어떻게 보면 백인 남성 위주의 정부였다고 한다면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걸 의식적으로 좀 신경을 저는 썼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게감각 같은 거 인종적인 부분이나 성별도 그렇고 젠더 같은 부분도 조금 배려를 하는 신경을 쓰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어떤 형국이었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트로이카가 있었습니다. 트로이카가 있었는데 그 트로이카라는 건 이제 예를 들어서 19명의 연준 위원 중에 제일 그나마 조금 더 19분의 1보다는 조금 더 중요도가 높은 분들이 세 분이 계셔서 혹은 확 높을 수도 있고요. 한 분은 이제 파월 의장이고요. 또 한 분은 이제 존 윌리엄스라고 하는 뉴욕 페드. 그러니까 뉴욕 페드는 뉴욕 연준은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이제 FOMC 같은 데서 금리 결정을 하면 이걸 어디다가 전화를 하냐면 뉴욕 페드에다 전화하거든요. 어떻게 시장을 해갖고 금리를 우리가 올릴 거니까 거기 타겟에 맞춰라. 이런 걸 다 이제 뉴욕 페드가 시장에서 소화를 오퍼레이션을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거 말고도 뉴욕 페드 연준 의장은 상시 멤버입니다. 다른 연준 지역 연준 의장들은 돌아가면서 이 보트에 들어오지만 뉴욕 페드는 항상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요. 존 윌리엄스라는 분도 이제 백인 남성이신데 이분은 이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페드에 계셨고 연준에서 커리어를 다 하신 굉장히 연준 내에서 아주 네임드라고 저희가 불리는 분이시고요. 또 한 분이 이제 브레이너드 부의장이었는데 이제 백인 여성분이었잖아요. 이분이 빠졌잖아요. 근데 오스탄 굴스비가 예를 들어 된다라고 하면 이분도 백인 남성이거든요. 그럼 이제 백인 남성이 3명이 다 될까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너무 편향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리사쿡 연준 의사가 이제 있어요. 이사가 있어요. 연준 내 이사죠. 그래서 지금 FOMC 멤버인데 이분은 흑인 여성분인데 이분이 뭐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보스턴 연방은행의 지금 총재가 수전 콜린스라고 하는 흑인 여성분이 계세요. 요 분이 또 계세요. 요 분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요 두 분이 이제 유색인종으로서 여성분 또 한 분의 이제 조금 이 두 분이 그리고 지금 연준 안에 계신 분이고 연준 밖에 계신 분 중에는 연준 출신인데 에이시안계 그러니까 중국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재무부 국내금융 담당 차관보하고 계신 넬리 량이라고 하시는 여성분이 계세요. 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백인 여성분으로서 지금 교수를 하고 계시는 하버드의 캐런 다이넌이라는 교수가 계시고 제니스 에벌리라고 하는 노스웨스턴의 교수분이 계세요. 근데 요 분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사실은 다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교편을 잡다가 갑자기 연준으로 가시는 분들이 아니고 예전에 연준 커리어를 갖고 있거나 재무부 커리어를 미국 재무부 커리어를 갖고 있거나 등등 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기재부에 가서 뭐 과장을 하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가 기재부 가서 국장을 하다가 이러다가 이제 금통위원으로 가는 경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정책 근처에서 이제 계속 계시던 분들, 여성분들이 나오는 얘기들이 있고요.
조금 이분들보다는 확률이 적지만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민경제자문회의 같이 이제 그 나라 경제를 좀 컨설팅하는 역할을 했었던 버클리의 이제 크리스티안 로모라고 하시는 여성 교수님 계시고 네. 이분의 이제 남편분이 또 데이비드 로모라고 굉장히 로모 유명한 로모 부부가 계시거든요. 둘 다 버클리 교수 하시는 이분이 계신데 이제 이분은 뭐 상대적으로 지금은 이제 이름이 좀 적게 나오는 것 같고요. 예. 남성분으로서는 지금 다 연준 출신인데 밖에 계신 분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브라이언 섹이라고 하는 지금 그 전 연준 이코노미스트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세스 카펜터라고 하는 지금 모건 스탠리 아예 시장 쪽에 나와 계시는 분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조금 뭐 성별이나 젠더나 아니면 이제 인종 구성 같은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조금 이번에도 뭐 여성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좀 지금 신문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분들은 성향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 리사쿠 기사는 제가 찾아보니까 이분도 약간 매파 네. 적인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비둘기. 네, 비둘기. 그래, 리사쿠 비둘기 기사는 들어와야 돼. 비둘기이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우리 그 보스턴 페드의 수정 콜린스 요분은 중도 비둘기 정도. 중도 비둘기. 그러니까 아마 비둘기 쪽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 같아요. 그 제일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 근데 또 잠깐 이름이 나오시는 분이 이제 샌프란시스코 페드 지금 연준 총재인 이제 메리 데일리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은 약간 매 성향이시고. 근데 아마 전반적으로 보지 않을까요? 성향도 그쵸. 보고 그다음에 성별도 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봐서 결정해서 예를 들어서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빠졌는데 이쪽 끝에 계시던 비둘기 끝에 계시던 분이 빠졌는데 되니까. 갑자기 뭐 매를 집어넣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과거 합니다. 이렇게 그 멤버가 바뀔 때 과거 정부나 이전 정부도 그렇고 이런 균형을 안 잡고 못 잡고 아무래도 한쪽이 치우치고 이런 적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그런 적이 제가 그러니까 어렴풋이 찾아본 결과로는 그런 것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너는 시험 봐서 90점 이상 맞으면 매고 너는 시험 봐서 10점 이하 맞으면 비둘기야가 아니고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왔다 갔다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포지션 자체는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자리에 들어오던 안 오던 이제 또 날짜는 돌아오니까 3월은 그러면 연준은 긴축을 더 강하게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또 우리 좀 시장 흐르는 거 보고 좀 지켜볼게. 이런 흐름으로 갈까요? 우선은 3월에 그 21일, 22일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이틀간 FOMC가 있는데요. 오전에 숫자가 또 나옵니다. 그렇죠. 3월 10일. 그래서 2월 CPI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2월 그 고용 사정, 고용 쪽에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그걸 보고 확인하고 보고 결정을 할 것 같은 게 지금 연준에서 어쨌든 간에 좀 신중하자고 뭐 파월 의장도 그렇고 파월 의장은 어떤 얘기를 했었냐 하면 바로 이전 2월 달 초에 FOMC 끝나고 이제 연설문 읽을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 하면 데이터 하나하나 나오는 걸 우리는 봐가면서 하겠다. 물론 되게 원론적인 얘기죠. 근데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예전에 우리가 6개월 전, 1년 전에 살던 세상이랑 비슷한 세상이면 데이터 하나가 들어오는 것에 정보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한 1년 전에 살았던 세상이랑 좀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 하나하나가 나오는 것에 대한 가중치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하나가 얘기해 주는 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지금은 약간 후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게 2020년 초반에 코로나 터졌잖아요. 그 이후에 미국에 아주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정부는 GDP의 막 22% 되는 재난지원금을 뿌리고 그리고 막 미국의 사람들이 갑자기 퇴직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뭐 등등등 정말 다른 세상에 살게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때는 과연 과거와 비슷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다라고 보면 아마 다른 점이 조금 더 많은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데이터 하나하나 나올 때 그 데이터에 저희가 주어야 되는 어떤 가중치 같은 게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신중하자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3월까지 우린 데이터 더 볼 게 있어. 그러니까 그거 보고 결정할 거야 라고 할 거고요. 저희 같은 이제 개미들이 생각할 때 좀 그냥 봤을 때 이게 이제 확인하고 하는 거는 다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좋게 나오면은 다친 다음에 치료제를 주면 이미 시장은 저 다친 걸 보고 반응을 할 텐데 그런 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흐름 보면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걸 보고 좀 선제적으로 네네. 금리를 더 올려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혹은 내리든지 네네. 이 둘 중에 하나 스탠스를 잡아주는 게 좋은데 네네. 왜 자꾸 이렇게 확인하고만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게 좀 이상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래서 최근에 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아, 연준이 실력이 예전 같지 않아.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나 공감해요. 왜냐면 여기 쫙 다친다면 다쳤구나 치료제 줄게. 다치기 전에 뭘 해줘야지. 다친 다음에 치료제 주면 뭐하냐 이거죠. 근데 이제 연준 입장에서 변호를 뭐 예를 들어 한다고 하면 아니, 지금 난 상처가 옛날에 없던 상처인데 옛날에 없던 종류의 감염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니 예전에 다친데 후시딘 발라서 나았다고 한다면 지금 그 상처에 후시딘 발라서 나을 거란 보장도 없고 후시딘 감염병 그러니까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을 거란 보장도 없다면 그럼 이제 조심스러울 수도 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연준 입장에서는 그래서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커뮤니케이션이 최근에는 굉장히 제약사항이 있는 게 연준이 뭐라고 얘기해도 둘 중에 하나. 너네 실력 없어. 니네 말 안 믿어. 거나 혹은 니네 말처럼 안 될 거야. 못 믿겠어. 거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시장하고 연준의 지금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특히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전면에 등장한 이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다라는 거죠. 그게 결국은 괴리를 만드는 것 같고요. 지금 시장과 연준 사이에. 그래서 데이터가 한번 나올 때마다 데이터가 한번 나올 때마다 즐거워.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보면 지금 장이 어떤 장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미국 통화정책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장이에요. 또 하나는 중국 이슈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해결이 안 됐죠. 중국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불확실성이 거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2023년에 1분기, 2분기가 조금 불확실성이 큰 전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럴 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니 보면 저희도 계속 상저하고 얘기하잖아요. 올해 전 세계 경제가 앞부분은 안 좋을 거고 뒷부분은 좋을 거다 얘기하면 장도 매크로 팩터 따라간다고 한다면 상저하고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죠. 그 결국 변동성이 크겠죠. 그 앞으로의 사실 뭐 미국 주식이나 국내 주식은 변동성 장세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모양새로 갈 것 같네요. 네네. 그러니까 변동성이 그러니까 길게 보면 길게라는 게 뭐 6개월, 9개월 보면 올라가는 모멘텀 쪽으로 가겠지만 올라가는 와중에서도 하루 내에서도 막 위아래로 계속 튀었다 내렸다 하는 것들이 반복되는 굉장히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무게중심 잡기 힘들죠.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이번에 또 뭐 뮌헨에서 사실 미국하고 중국하고 만났는데 그냥 확인만 했어요. 야 풍선 너네가 해 터뜨렸잖아. 야 우리 저거 기구로 하니까 그냥 날치 이거 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 들어오면 야 이것도 미국하고 또 중국하고 계속 이렇게 대립적이면 이런 지표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뭐 G2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또 대립을 하면 이건 시장에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 서학개미들하고 이제 동학개미들 자 지금 뭐 어떤 분들은 돈을 갖고 있는 것보다 이제 주식을 더 갖고 있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야 지금 봐봐 변동성 커 이러다가 어느 날 그냥 잘못 그냥 처박 내리면 그냥 빠진다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 저기 서학개미하고 동학개미들은 어떤 스탠스로 지금 움직여야 될지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제가 사실은 딴 거에도 약하지만 제일 약한 게 조언입니다. 왜냐하면 해주세요. 저보다도 이제 투자를 대부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경험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매크로를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간에 장단기 목표를 조금 구분을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장단기 목표를 구분해라 정확히.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장기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장에서의 장기죠. 제가 생각하는 시장에서의 장기라는 게 한 6개월 정도보다 조금 이제 넘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이제 터널은 지나갈 거고 터널을 우리는 빠져나갈 거고 결국은 이제 빛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단기에는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위아래로 튈 겁니다. 그럼 이제 하루하루 일일비 하시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내가 장기적으로 갖고 갈 게 뭐고 단기적으로 내가 빨리 넣었다 뺐다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구분하시면서 움직이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야지 사실은 해지가 조금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약간 보수적인 편으로 움직이실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보수적인 시각으로. 하지만
세계 경제나 뭐 아니면 글로벌 증시 같은 것이나 아니면 다른 금융 조건들을 보시면서 좀 다른 분들보다 반발짝쯤 먼저 조금 배짱 있게 움직이실 수 있을 때가 조만간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해저 터널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터널이 너무 길어. 해저 터널이야. 끝이 어디예요?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길죠. 어느 정도 저기 빛이 보여야 희망이 보이고 야 이제 조만간 와 그러는데 빛이 안 보여요. 이러면은 정말 그게 걱정인 거예요. 저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빛이 보이는가 했더니 생각보다 터널의 끝이 멀더라. 빛이 보이나 했더니 또 지금 이게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요. 대관령 가면 되게 길어요. 대관령 가면 진짜 끝이 없어. 야 무슨 터널이 뭐야 이거 이런 터널 만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인터스텔라에 보면 이제 거기 나오는 대사 중에 뭐 좋아하는 대사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뭐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이제 길을 찾게 되겠죠. 찾게 되겠지만 지금이 너무 힘든 거죠. 그 좋은 길이어야 되는데 개미들은 길을 찾았습니다. 뭔데? 손절이요. 이러면 이거 안 되는데 그래요. 우리 허준영 교수님이 나와주셔서 이게 매크로적으로도 또 이제 시장을 좀 분석을 좀 해줬어요. 사실 저희가 사실 뭐 이게 거시적으로 막 무언가를 봤을 때 신이 아닌 이상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뭐 방법은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어떨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근데 이제 연준도 확인했으니까 우리도 기시 아무것도 안 할래. 확인하고 갈래. 그러니까 시장이 예를 들어서 계속 내려가는 턴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럼 교수님 만약에 시장에서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진짜 이거는 길 수 있으니까 던져라. 혹시 생각하시기에 만약에 시그널이 나온다 그러면. 시장에서 시그널을 던질 때요? 이거는 진짜 심각하다. 생각하시는 건? 던질 때는 어쨌든 간에 제가 볼 거는 이제 해외 팩터에서는 뭐 중국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연준의 입을 좀 주목해 가면서 생각보다 야, 이거 긴데라고 연준에서 굉장히 말이 세지기 시작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저는 없길 바라고요. 없는 쪽에다가 훨씬 더 확률을 두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연준의 입은 점점 소프트해졌었습니다. 좀 부드러워졌어요. 소프트해졌습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이산이 아닌가 본데?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이거 빙벽이 높은데라고 얘기하는 순간이 혹시 올지 모르거든요. 그거는 굉장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걸 좀 봐야겠구나. 그게 굉장한 터닝 포인트고 국내적으로 보면 결국은 올해 우리 경제를 보면 저는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을 잘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밸류에이션의 측면에서 뭐 기업의 실적을 보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좀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물론 증시라고 하는 게 매크로랑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기업별로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대세가 어느 쪽이냐를 볼 때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풀려나가는지를 좀 잘 보시는 것도 또 그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사실 그 뉴스가 말해주는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 개미들이 보면요. 요즘은 조금은 부드러워졌어요. 부동산 시장도. 근데 자칫 저게 해석을 이제 낮을 거야라고 해석했다가 들어갔다가 이제 뒤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큰 무슨 회오리가 온다 그러면 그때는 좀 벗어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역시 뭐 우리 허준영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는 항상 귀를 열고 그리고 눈을 딱 열고 들을 거 듣고 잘 보고 분석을 좀 어떻게든 남 얘기도 많이 듣고 분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조금 눈을 크게 그렇죠. 크게 떠야죠. 그게 방법인 거죠. 오늘부터 부엉이로 살겠습니다. 부엉부엉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좀 괜찮으세요? 미안해요. 아니 괜찮습니다. 이게 생방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는데 오늘 잘 안 그러시다가 오늘 좀 심한. 요게 또 나중에 저 방송에는요 재밌는 짤로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예전에 모 방송에서 팔에 한번 앉았다가 난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적이 있으니까 좀 나으셨죠? 그래요. 아까 던지는 거 말씀드렸는데 거꾸로 마지막 게 아니고 아까 배짱 있게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럼 교수님은 아직은 배짱 있게 스스로도 들어가신 포지셔닝이 아니라고 하면은 언제쯤은 어떤 나오면 배짱 있게 들어가실 반대적인 질문이에요. 저는 오늘 마지막 질문.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미국 금리 얘기를 했으니까 네. 미국 금리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게 금리라는 게 금리 수단, 통화 정책이라는 게 금리 수단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연준에 계신 분들의 그 입 하나하나가 사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통화 정책의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 보면 금리는 예를 들어 낮추지 않지만 말이 바뀌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말이 바뀌는 분위기들이 있을 겁니다. 뭔가 분위기 자체가 이거는 뭐 사실은 사랑한다고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 사랑한다고 얘기한 거랑 비슷한데 라는 느낌이 들 순간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금리만 보고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인플레이션 안 잡힌 거네. 금리가 내려갔으니까 좀 나아지겠네. 이렇게 보시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그 조금 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그런 조각조각의 정보들을 좀 모으시는 것들이 또 분위기를 조금 반전되는 분위기를 파악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올 한 해 동안에는 조금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미국에서 예를 들어 미국의 정책에 조금 관심이 있고 거기서 움직이는 부분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금리 결정만 보시지 마시고 이렇게 숫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시장이 소화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하시는 것이 기업 실적을 보시는 것과 함께 조금 병행하시면 좋은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저희 개미들은 항상 무언가를 듣고 오늘은 좀 편안해지다라는 얘기를 좀 듣는 게 좋거든요. 무서운 얘기보다. 오늘 허준영 교수님이 좀 편안하게 또 미국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오늘 보신 우리 일타경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듣고 한번 본인만의 판단으로 또 한번 해석하시고 시장을 좀 대응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허준영 교수님 보내드리면서 다음번에도 저희가 또 시장이 또 변동이 있으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방송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감사드리고 저희는 내일 방송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